안녕하세요. 채널의 열혈 구독자입니다. 어느덧 구독하고 본 지도 2년이 흘렀네요. 제 이야기를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둘이 있어요. 아주 멋지고 착한 아들들이죠. 첫째와 둘째가 나이 차이가 꽤 났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저의 늦둥이 아들이에요. 남편을 만나 지금껏 고생 한번 안 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남편 덕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고 있었죠. 다행히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한 번도 말썽 없이 잘 자라주었고요. 내 인생도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즈음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정말이지 첫눈에 제가 홀딱 반할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얼마나 싹싹하고 예쁘던지 그때가 화나네요. 제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때 말씀드렸죠? 지금은 아이들 영어 가르친 일도 하고 있어요. 인사드려, 소미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전 윤소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역시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준상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첫째 며느리로 인사를 온 아가씨는 얼마나 싹싹하고 예쁘던지 우리 아들과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캐나다에서 9년을 유학하고 돌아와 지금은 외국인 수사경찰을 하고 있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은 하하호호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무뚝뚝한 남편도 첫째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날은 호탕하게 잘도 웃고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들었죠. 어머, 반가워요. 날 좋게 봐주다니 너무 고마운걸요. 우리 잘 지내봐요. 이제 종종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해져야죠. 네,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 이 음식도 맛있고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요리 솜씨도 어쩜 이리 좋으세요? 우리 엄마가 요리 솜씨 하나는 엄청 유명하지.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는 못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너도 잘 배워놔. 어머, 배워놓기는? 요즘 세상에 누가 밥을 다 해먹니? 그냥 반찬 사 먹어, 알겠지? 소미 힘들게 하지 말고, 알겠어?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어찌나 요리 압박을 주던지. 가뜩이나 제일 못하는 게 요리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 자리가 이루어졌고 아직 고등학생인 둘째는 야간 자율학습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죠. 전 첫 만남이지만 제 며느리가 쏙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첫째 아들과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죠. 며느리는 캐나다에서 유학을 9년 정도 하고 와서 그런지 굉장히 쾌활하고 부침성이 좋았어요. 모든 친척들이 봤을 때도 참 잘 얻었다고 할 정도로 싹싹했어요. 요즘 친구들 중에도 저런 친구가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마음에 쏙 든 며느리였어요. 아유, 진짜 잘 얻었다. 요즘 세상에 어쩜 저리 싹싹한 며느리가 있어? 영어도 잘해, 똑똑해. 며느리 잘 얻었다, 정말. 아유,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마음에 쏙 들어. 우리 아들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해줘야지. 아유, 우리 며느리도 저런 아가씨 얻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진짜 며느리 제일 잘 얻었단 말이야. 부럽다, 부러워. 아휴. 다행히 둘째 아들도 첫째 며느리를 참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둘째 아들의 형수님이지만 때로는 누나처럼 잘 지냈어요. 그렇게 첫째 며느리는 저희 집의 이방인이 아닌 원래 가족이었던 것처럼 스며들었죠. 둘째 아들도 제 말은 잘 듣지 않더라도 첫째 며느리의 말은 잘 듣더군요. 아무래도 어려운 사이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했고요. 딸이 없는 저로서는 딱 딸 같은 며느리 그 이상이었죠.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이 정말 딱인 것 같을 정도로 첫째 며느리를 잘 얻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좋던지. 제가 도련님 옷 좀 골라봤어요, 어머니. 결혼식에 입고 와야 할 옷인데 도련님은 이런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어머님이 보기엔 어떠세요? 오늘 도련님이랑 준상 씨랑 같이 쇼핑하고 밥도 먹었는데 도련님이랑도 너무 잘 맞는 거 있죠? 어머, 딱이다. 첫째 니가 아주 보는 눈이 있어서 옷도 잘 골랐네. 니 형 결혼식에 이 옷 입고 가면 되겠다, 준서가. 안 그러냐? 네, 맞아요. 형수님이 옷도 잘 골라주고 어찌나 센스 있던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옷보다도 더 괜찮은 것 같다니까. 형수님, 고마워요. 고맙긴요. 이제 가족인데 도련님 패션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도 준상 씨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첫째 며느리는 저희 집의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사돈어른들을 배웠을 때 역시나 고운 딸 곱게 키워주신 분들 같이 정말 점잖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장가를 가나 했더니 첫째 아들 장가를 보내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둘째만 보내면 된다는 생각도 함께 말이죠. 너무 기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아들이 사고 한 번 안 치고 곱게 자라준 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도 났어요. 그렇게 기쁨의 결혼식이 끝나고 첫째 며느리가 드디어 온전한 저희의 식구가 되었어요. 애들 신혼집을 저희 집 근처로 얻어줬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제가 찾아간 건 아니고 첫째 며느리와 첫째 아들이 종종 집에 자주 놀러 왔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레 첫째네는 아이를 갖게 되었고 결혼한 지 6년이 되어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아무런 이상도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둘째가 성인이 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니, 회식한다더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엄마가 걱정을 얼마나 했는데 엄마가 너 늦으면 뭐라고 하니? 그냥 언제쯤 오겠다고 말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이 아침이야, 인서가. 아무리 네가 성인이라도 그렇지. 부모랑 같이 살면서 걱정시키고 싶어? 아, 그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필름이 끊겨서 연락을 놓쳤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 왔으니 됐잖아요. 걱정 놓으세요, 이제. 둘째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식이란 핑계로 매번 아침에 들어오거나 말도 없이 새벽에 집을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학창 시절에 한 번도 사고를 친 적이 없던 아들이었기에 성인이 되었지만 조금 불안한 것도 사실이었죠. 남들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막상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 원래도 불안증이 심한 저로서는 더더욱 불안해지더군요. 이런 마음과 함께 둘째 아들을 그래도 믿었기에 조금은 덜 걱정하자라는 마인드도 있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점점 더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닌 정말 딴 사람이 되어갔어요. 저에게 돈을 꾼다거나 자기 아빠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점점 변해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 또한 너무 힘들었죠. 단 한 번도 윽박을 지르거나 혼낸 적 없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늘 제가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어찌나 제 자신이 싫던지. 아마 자식에게 화를 내본 부모들은 이 심정을 잘 알 거예요. 엄마, 저 돈 좀 꺼줄 수 있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해서 오늘까지 갚기로 했거든요. 뭐? 돈을? 아니, 네가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꺼? 너 월급은 어떡하고? 아니, 그게 얼만데 그래? 너 혹시 도박 같은 거 하니? 아니에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300만 원만 꺼주세요. 네? 다음 달 월급 타면 갚을게요, 엄마. 너 진짜 무슨 일 없어? 안 그러던 애가 도대체 왜 이래 정말? 돈이야 꺼줄 수 있지만 어디다 돈을 썼는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다짜고짜 돈을 꺼달라는 둘째의 말에 당황을 했고 아무리 돈을 어디다 썼냐고 물어도 꿈쩍 않고 대답도 안 했죠. 전 아들에게 돈을 꺼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300으로 시작된 돈이 점점 400, 500이 되더라고요. 이대로 있을 순 없겠다 싶어 아들에게 도대체 돈을 어디다 썼냐고 꼬치꼬치 물어야겠다 생각을 했죠. 혹시라도 허튼 짓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요즘 코인이다 주식이다 하는 것들도 굉장히 접하기 쉬워졌고 더더구나 혹시나 허튼 짓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제일 불안했어요. 사실대로 말해. 너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야? 네가 사업을 하는 애도 아니고 직장인인데 아니 직장 월급은 어쩌고? 그냥 쓸 데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냥 엄마는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돈 끌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을 안 하기는? 어떻게 엄마가 아들 걱정을 안 하니? 너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어? 요즘 말도 부쩍 안 하고 너 같지도 않아. 밤새 안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뭐 했냐고 해도 대답도 않고 엄마가 너 믿어줄 때 행실 똑바로 해. 알겠어? 엄마는 너 믿는다. 절대 대답을 하지 않는 아들이 너무나도 답답했지만 어르고 달래도 대답을 하지 않는 아들의 입을 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들 걱정에 하루하루 지새우고 있을 무렵 첫째 며느리가 잠시 캐나다에 볼일을 보러 가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 나온 후 처음으로 캐나다로 들어가는 일이기도 했죠. 전 그렇게 큰 며느리 배웅을 해주고 마음 한편엔 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출장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큰 며느리를 많이 의지해왔기에 갑작스럽게 떠난다고 하니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잘 다녀올게요. 혹시 무슨 일 생기시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오래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오두방정을 떠네요. 아니야. 몸 조심하고 너야말로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렴. 잘 다녀와. 일도 일이지만 친구들도 만나고 알겠지? 나도 같이 갔어야 하는데 일 때문에 도무지 시간을 뺄 수가 없네. 이서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잘 다녀와. 일도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첫째 며느리를 배웅해 주었어요. 일 때문에 캐나다를 들어간 첫째를 뒤로하고 전 여전히 둘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여전히 집에 안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 그렇게 걱정만이 앞서고 있을 때 어느 날 둘째가 느닷없이 얘기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겠다고요. 26살인 나이가 많다면 많지만 결혼하기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하니 걱정부터 생겼죠. 그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7살이나 많은 연상이었으니까요. 어느 부모가 받아들일까요? 솔직히 처음엔 납득하기 힘들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이야? 결혼이라니? 아니, 춘서가, 너 26살이야. 얼마 전까지 300도 없어서 엄마한테 꾸고 그랬잖아. 근데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저 많이 사랑하고 나이는 많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네? 좀 천천히 생각하자. 아예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허락하라는 거야? 일단 네 형수 한국 들어오면 가족 다 같이 있을 때 다시 얘기하자. 너 지금 너무 성급한 거 알아? 생뚱맞게 무슨 결혼이야? 남편과 저는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달랬지만 아들은 끝까지 결혼을 밀어붙였죠. 너무 답답했어요. 그럼 그동안 돈을 가져간 게 저 여자 때문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의 결혼을 좋게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소개해줄 여자를 보기도 전에 이미 색안경이 가득 끼인 거죠. 그때는 왜 그렇게 모든 게 의심스럽던지 하루하루 피말라갔죠. 너 그동안 돈 한 푼 두 푼 꺼간 게 그 여자 때문이니?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네가 그럴 리가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돈이랑 그 여자랑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엄마가 허락해 주세요. 다음 주 중으로 인사드릴게요. 너 진짜 그렇게 네 멋대로 그럴래? 아니, 뭐가 문제야? 엄마한테 말을 해보라니까. 혹시 빚 독촉 같은 거 받는 건 아니지? 아니라니까요. 엄마도 보시면 좋아해 줄 거예요.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따뜻하고 참 정 많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지금 제일 의지가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허락해 주세요. 전 꼭 결혼하고 싶어요. 절 제일 잘 알아주는 사람이거든요. 둘째는 무조건적으로 인사를 드린다고 하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평소에 정말 고분고분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통보 자체도 너무 당황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며느리감을 소개해준다고 통보한 그날이 다가왔고 전 그래도 우리 집에 처음 인사를 오는 것이니 진수성찬으로 밥상을 차렸어요. 우리 집에 처음 오는 손님이니 그래도 극진히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둘째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사람을 처음 보는 날 생각보다 순수한 인상에 많이 놀랐고 또 싹싹한 모습에 호감이 갔죠. 말이 없던 남편조차도 깜짝 놀랄 만큼 부침성이 좋았으니까요. 처음 의심으로만 똘똘 뭉친 제가 한순간에 마음이 눈녹듯 녹았어요. 엄마, 인사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인사해요, 지연씨. 여기는 어머니 아버지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갑작스럽게 결혼한다고 하니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반가워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인상이 더 좋으네요. 일단 추우니까 들어와서 식사부터 하죠. 얼른 들어와요. 어머,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많이 안 차려주셔도 되는데. 너무 잘 먹을게요, 어머님.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차린 건 없는데 입에 맞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맛있게 먹어요. 잘 먹어주니까 좋네. 여기 잡채도 좀 먹어봐요.
이렇게 싹싹하게 말을 걸어오는데 제가 너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싹싹한 처자였죠. 나이 차이가 아들과 7살 차이가 났지만 그래도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들 만큼 말이에요. 둘째가 데리고 온 며느리감은 첫째와 성격이 비슷할 정도로 싹싹했어요. 그래 첫째와도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 오히려 친하게 지내고 좋겠다 싶은 생각도 살짝 들었죠. 그렇게 전 첫 만남에 이미 둘째 며느리에게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태생이 누구든 미워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최대한 정말 사람 자체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둘째 며느리의 댐댐이를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죠. 참 곱더라고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직 준석 씨가 어리지만 제가 옆에서 잘 내조할게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럴까 그럼? 사실 우리 아들이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무 놀랐어. 네, 그러실만 하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옆에서 잘 케어할게요. 어머님 이래봬도 사회생활 경험도 제가 더 많고 그러니까 걱정 놓으세요. 잘할게요.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뭔지 다 알아요. 아무래도 많이 걸리시겠죠. 사실 나이 차이 때문에도 그렇고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모아놓은 돈도 없다 보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긴 했어.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싹싹하고 참 좋네. 지연 씨가 마음에 드니까 걱정 마. 둘째 며느리가 될 아가씨는 허락을 구함과 동시에 본인이 잘하겠다고 어필했죠. 이렇게 대놓고 어필하다 보니 내가 괜한 사람을 오해했나 싶은 마음에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이 결혼을 허락하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왕 허락하는 거 좋은 마음으로 허락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아직 둘째가 철이 한참 없지만 결혼을 하면 변할 거라는 생각도 했고 둘째 며느리가 저렇게 든든하니 당연히 믿음직스럽다고 생각도 했고요. 남편도 마음에 드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한달음에 결혼을 허락했죠. 남편에게 재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 결혼 준비도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을 허락했어요. 둘째와 둘째 며느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괜한 걱정을 했나 싶을 정도였죠. 아직 아들의 돈이 투명하게 어디로 쓰였는지 의심은 갔지만 둘째 며느리와는 상관없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며 애써 부정했어요. 그리고 둘은 결혼을 준비했죠. 둘째 며느리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더라고요. 전 큰 며느리도 한국에 있을 때 천천히 진행하고 싶었지만 뭐가 그리 급한지 날짜까지 잡아오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초치고 싶지 않아 아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고요.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아무리 나이 차이가 있다지만 너희 형수 들어오기도 전인데 좀 천천히 하는 게 어때? 이왕 준비하는 거 쇳불도 당김에 빼야죠. 빨리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요.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 그리고 형수가 들어와도 뭐 반대할 것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저랑 지연이 믿어주세요, 엄마가. 엄마도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모르겠다. 그래, 네가 어련히 알아서 해야지.
지연이는 결혼 준비할 돈은 좀 모았다니? 나보단 좀 있지. 근데 어차피 우리도 결혼 준비하는데 문제는 없잖아요. 내가 돈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뻔뻔한 둘째의 태도에 황당했지만 어려서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나들 참 커서 가지가지로 속 썩인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아들을 믿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해주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상견례가 진행이 먼저 되었고 사돈어른들도 나쁘지 않았지만 며느리 될 아이와 사돈어른들이 묘하게 닮지도 않고 굉장히 남 같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별로 없으시고 딸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알아서 잘 컸구나 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사랑을 듬뿍 주어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외롭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상견례를 마치고 나니 이번엔 아들이 혼인신고를 먼저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번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엄마를 무시해도 그렇지 모든 걸 다 자기 멋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전 아들에게 정말 처음으로 그렇게 화내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상견례도 했으니까 우리 혼인신고 먼저 할게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엔 혼인신고들도 먼저 하고 그런다는데. 지연이 생각이니? 네 생각이니? 뭐 하나 다 통보하는구나. 그러면서 엄마 돈으로 장가 가고 싶어? 네가 그렇게 혼자 통보할 거면 너 알아서 장가 가지. 왜 엄마한테 다 해달라고 하면서 뭐든 통보하는 건데? 내가 네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이야? 아유,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할 거니까 미리 한다는 거죠. 엄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이게 뭐라고? 엄마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무작정 빨리빨리 서두르는 통에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조차도 처음엔 좋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점점 나쁜 쪽으로 생각이 들기도 했죠. 착한 우리 아들이 정말 며느리 때문에 저렇게 된 걸까 하는 마음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다시 고쳐먹기도 했었죠. 우리 아들도 똑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그들은 기어이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요. 정말 못마땅했지만 남편 또한 성인이니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큰며느리가 캐나다에서 귀국을 하게 되는 날이었어요. 큰며느리와 수다를 떨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지 아침부터 신이 나 있었죠. 역시나 큰며느리는 귀국을 하자마자 저희 집으로 왔고요. 전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하죠? 언제 이렇게 커서 장가를 간다니 신기하네요, 정말. 아유, 그러게 말이야. 만년 고등학생인 줄 알았지? 그래도 결혼식 하기 전에 너 귀국해서 정말 다행이다. 일은 잘 해결됐니? 네, 그럼요. 저도 동서되는 분 굉장히 궁금한데. 어머님, 사진 없어요? 우리 서방님 홀딱 빠지게 한 분이 누굴까? 첫째 며느리가 사진이 궁금하다기에 전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나마 상견례에 찍은 사진을 말이에요. 첫째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가 나온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고는 저보고 이 이름이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아니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첫째가 해준 말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얼른 서방님을 집으로 불러드리라고 했으니까요. 어머니, 혹시 이 여자 이름이 김채린 아닌가요? 아, 어떻게 이 여자가 지금 당장 서방님 불러야 해요. 아니, 임지연이라고 하던데 왜 아는 사람이니? 잘못 본 거 아니야? 넌 뭐 아는 애니? 하긴 둘째랑 7살 차이 나니까 아마 너랑 나이가 비슷할 거다. 왜 그러는 건데 불안하게? 혹시 뭐 아는 사이거나 그런 거야? 아니면 네가 잘 알아? 세상에 이런 일이. 서방님 즉시 떼어놓으세요. 당장요. 이 여자 정가 8범 사기꾼이에요, 어머니. 아, 진짜 기막혀. 뭐? 정가 8범? 아니, 그런 애가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아니, 아우 머리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그럴 리가. 첫째 며느리가 해준 얘기는 아주 놀라웠어요. 그 여자는 정가 8범의 사기꾼이었고 원래 본명은 김채린이었죠. 경찰인 저희 며느리가 잘 알더라고요. 해외 쪽에서도 사기를 많이 저질러서 저희 며느리가 잘 알더라고요. 지금은 소재 파악 중이라던데 그런 전과자가 우리 아들을 홀려놨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전 얼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도통 전화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심장이 쫄리던지. 전 며느리의 도움으로 아들의 위치를 추적해 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찾았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아들 위치를 추적해 간 그 순간 전 사상 초유의 광경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비닐하우스에서 돈놀이 관리직을 하고 있더군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제가 등장하자 아들은 사색이 되었죠. 그리고 오히려 저를 반기는 눈빛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제 아들 눈은 엄마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라는 눈빛이랄까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왜 이런 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어? 말해봐. 아니 그리고 너 네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자 뭐니? 엄마, 여기는 어떻게? 아니 여길 어떻게 찾아서 왔어요? 형수님도 귀국 가셨네요. 엄마 죄송해요. 아니 전 나쁜 놈이에요. 이게 지금 네가 하는 일이야? 회사에 취직했다더니 돈놀이를 하고 있어 네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이러고도 엄마 밥을 먹고 엄마한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준석이 맞니? 앞에서 소란을 피우자 그제야 뒤에서 한 여자가 등장하더군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저에게 인사를 온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아,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소란스러워? 뭐, 손님이 오셨나? 앞에 무슨 큰일 났어요? 아, 참나 시끄러워서 원. 그렇게 한 발짝 다가오던 둘째 며느리, 아니 그 사기꾼은 저희를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추었고 우뚝 서 있었죠. 당황한 얼굴을 하고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희 큰 며느리를 보고도 더 놀라더군요. 큰 며느리는 기가 막힌 채로 그 여자의 이름을 불러댔고요. 김채린, 오랜만이야. 너 여기서 돈놀이 하고 있었니? 네가 포주였어? 아, 사진 찍는다. 기가 막혀.
우리 서방님이 왜? 아, 젠장? 어머니, 오해예요. 혹시 이분이랑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준석 씨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 여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었고, 이윽고 알게 된 사실은 제 아들이 한 번의 실수로 발을 들인 곳은 이 비닐하우스 돈놀이장이었죠. 그리고 빚을 져 저에게 돈을 껐던 거고요. 근데 이 김채린이라는 여자가 제 아들 그리고 우리 집의 재산 수준을 알고 작정하고 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저희 아들이 이 여자에게 빠져들면서 여기 비닐하우스에서 포주를 도와 관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족쇄로 이 사기꾼은 저희 아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고, 혼인신고 또한 빨리 하려고 한 이유도 재산을 빨리 빼돌려 본인이 한몫 챙기려고 했던 거죠. 저희 큰며느리 덕분에 모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검거되었어요. 물론 저희 아들도요. 도박을 했다는 것이 용서가 될 수는 없었겠죠. 얼마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던지 내가 자식을 그렇게 잘못 키웠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거든요.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가 어떻게 그래, 엄마한테? 아니 그래, 누굴 탓하겠니? 너도 똑같은 자식이겠지. 남의 자식을 탓할 게 아니라 너도 문제였던 거야. 엄마는 정말 믿고 싶지도 않다. 어떻게 이런 일이, 속상해 정말. 말이 되는 상황이니 이게? 아들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본인도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죠. 그 전과자가 진술하기를 순진하고 집에 돈 많은 저희 아들, 집 땅을 해먹고 끝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순진한 우리 아들은 그 여자를 사랑했죠. 거기다 돈놀이까지 하고 말이에요. 전 아들과 그 여자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더라고요. 둘 다 똑같이 벌받아. 실수 한 번이야 할 수 있지. 그런데 벌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당신, 우리 아들 꼬셔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했다면서? 이 결혼 무효야. 혼인신고 무효소송도 할 거니까 기다려. 나쁜 년. 이렇게 양의 얼굴을 하고. 엄마, 죄송해요. 이제서야 제가 뭘 잘못한지 크게 알 것 같아요. 처음이 무섭지. 점점 중독되어가는 제 자신이 저도 무서웠어요. 나야 뭐, 또 깜빵 갔다 오면 되지. 뭐 전 익숙해요. 당신 그 못난 아들이나 잘 관리해요. 어리바리 해가지고. 입 다물어. 너 이번엔 구범이야. 이번에 순순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도박에 결혼 사기에. 이번엔 오래 있어봐라. 알겠어? 나쁜 년. 아니, 오래 있다니요? 아, 저 반성하고 있다고요. 아니, 형사님이 이 집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이 남자애 절대 안 건드렸지. 아, 정신 차려.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것이 남의 등이나 처먹으려고 하고. 너네 진짜 부모가 이런 거 아시니? 우리 아들도 반성하고 벌 받아야지만 너란 년도 참 답 없다 이년아. 가서 정신교육 제대로 받고 나와. 알겠어? 이 나쁜 것. 어머님, 법이 심판해 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너 잘 걸렸어. 언제나 또 걸릴 줄 알았지. 이번에 9번째지? 가지가지다 너란 애도.
그저 본인의 반성보다 잘못 걸렸다고 생각하는 저 여자를 보니 참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과 그 사기꾼 여자는 벌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전과가 없기도 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곧 혼인 무효 소송을 했죠. 결과는 혼인 무효 처리가 되었어요. 며느리에게 들어보니 그 여자는 여죄가 많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기꾼을 저희 며느리로 드릴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죠. 아들에게도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정신과 치료 중에 있어요. 오히려 정말 지금은 정신을 차려 착실하게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집에 재산을 노려 한몫 크게 뜯어먹으려고 했던 그 여자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지만 아들에게도 귀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큰며느리에게 얼마나 고맙던지. 아마 큰며느리 아니었으면 지금쯤 우리 아들은 더한 나쁜 짓과 그 여자에게 돈을 엄청 뜯겼을 걸 생각하니 참 얼마나 아찔하던지. 남편은 그 일이 있은 후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저의 노력으로 아들을 용서했어요. 아들도 본인의 잘못이 어떤 잘못인지 꽤나 크게 반성을 했고요. 지금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이 아마 그 반성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아들도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절대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그곳. 여러분, 정말 중독은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가까운 사람의 일이 되어보니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절대 돈놀이에 손대지 마세요. 바로 옆에서 지켜보니 참 못할 짓이더라고요. 전 그래도 지금 아들을 잘 믿어보려 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다시 잘못을 한다면 가차없이 벌을 줄 거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참 아찔하답니다. 여러분들도 꼭 경계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가족들은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제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치과 의사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오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네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비 며느리와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끝낸 뒤 작은 아들이 집에 바래다 주겠다며 같이 나갔을 때 저도 긴장을 했었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오랜 시간 함께 생활했던 양평댁은 저에게 물 한 잔 건네주면서 잠깐 대화하길 원했어요. 워낙 가족 같은 분이고 저희 집안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자리를 옮겨 양평댁이 무슨 말을 하려고 따로 보자고 한 건지 들어볼 필요가 있었죠. 저기, 사모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작은 아드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제가 봤을 때 사모님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까 결혼까지 허락하셨는데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여자 눈빛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도 이 집에서 사모님과 보낸 시간이 벌써 20년이 넘었는걸요. 가족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사소한 거라도 전부 다 알고 있을 만큼 헛된 시간을 보낸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지내왔었기 때문에 작은 아드님의 결혼에는 좀 더 신중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아드님이 결혼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없었잖아요. 직업 좋고 집안 좋은 여자이긴 하지만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석현 아빠도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고 했었고 나도 여러 가지 부면을 봤을 때 바르게 잘한 것 같아 결혼을 허락한 건데 느낌 하나로 판단하기에는 둘의 결혼을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을 걱정해 주는 건 잘 알겠지만 이건 작은 아들의 결정도 크기 때문에 양평댁 말만 듣고 허락한 결혼을 다시 번복하는 건 힘들 것 같네요. 우리 작은 아들 석진이를 어렸을 적부터 옆에서 많이 챙겨줬으니 그만큼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거 나도 잘 알지만 이건 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라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양평댁이 혹시 아는 사람은 아니죠? 내 보기엔 싹싹하니 괜찮은 것 같구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요. 저희 집안과 2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했던 양평댁은 제 아들을 친아들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도 양평댁을 잘 따르는 편이었죠. 문제는 작은 아들의 결혼에 상당히 집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불편할 정도로 예비 며느리가 저희 집 식구로 들어오는 걸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 처음으로 양평댁에게 불편한 말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왜 이런 걸로 서로 얼굴을 붉혀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면 양평댁은 저에게 다가와 작은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결혼하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길래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 목소리와 말투는 좋게 나가지는 않았죠. 도대체 뭐가 문제죠? 가족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데 왜 양평댁만 작은 아들 결혼을 반대하는 건데요? 양평댁이 석진이를 친아들처럼 아껴주고 그동안 잘 보살펴 주셨다는 거 나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건 엄연히 우리 집안 문제인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간섭하면 같이 생활하는 거 정말 불편해져요. 사모님, 저도 잘 알고 있죠. 제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을 좀 볼 줄 알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접근한 것 같다니까요. 혹시 몰라서 제가 뒷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 느낌이 확 맞아떨어진 거 있죠? 사람을 붙여서 확인해 보길 정말 잘했어요. 이것 보세요. 주변에 남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치과 의사이고 작은 아드님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들과 시간을 자주 보냈는지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가지는 장면도 포착됐다니까요. 이것 보세요. 저 여자가 같이 걸어가고 있는 남자한테 슬며시 손을 얹고 있잖아요. 바람기가 확실히 다분한 여자 같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몰래 미행하다가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되려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몰라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걸어가면서 대화 정도는 누구나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양평댁, 이건 정말 아니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양평댁은 이제 양평댁 일파요. 이런 거 알아봤다는 걸 석현 아빠가 알기라도 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해요. 더 이상은 필요 이상의 관심이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언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적 없었잖아요.
저를 믿고 한 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양평댁은 저 몰래 예비 며느리한테 미행까지 붙여서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전부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 앞에 예비 며느리의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양평댁의 행동들이 무섭게만 느껴지고 있었죠. 제 아들을 친아들처럼 생각해주고 그동안 정말 많은 걸 신경 써줬다지만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여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사진 속의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봤을 때 별로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없어 보였죠. 너무 무섭게 제 아들의 결혼에 대해 집착하는 양평댁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소리 해서 그런지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양평댁은 제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예비 며느리의 뒤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심각하게 사진을 펼쳐놓고 무서울 정도로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할 만큼 사진 속 예비 며느리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죠.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끝내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결국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 문제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평댁이 가지고 있던 예비 며느리를 미행한 사진을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양평댁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남편도 저희 가족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에 화가 나게 되었죠. 나도 처음에는 좋게 얘기했어. 당연히 내 선에서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양평댁 행동이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커지니까 더는 그냥 지켜볼 수는 없겠더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야. 그동안 우리와 함께 생활한 지 20년이나 넘었고 가족이나 다름없는 뿐이지만 그래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예비 며느리 집안에서 알기라도 해봐. 그럼 집안 전체가 난리나게 되는 거라고.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단순히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네. 아무리 가족처럼 그동안 함께 지냈다고 해도 엄연히 남이고 우리 집안에서 일을 해주시는 분인 거지. 결혼까지 참견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요즘처럼 이 험한 세상에 때묻지 않은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자만이 예의도 바르고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석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앞에서 보고 있던 나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서로 진지하게 만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시켜 미행까지 붙이는 거야? 괜히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그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도 마음이 좋진 않지만 석진이 결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니까 당신이 좋게 말씀드리고 다른 사람 한번 알아봐. 남편도 예비 며느리를 뒷조사하고 있던 사진을 보더니 예상했던 대로 경악을 했었죠. 결국 저희가 내린 결정은 20년간 함께 있었던 양평댁과의 인연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 많은 일들을 해왔던 양평댁이 집에 없으니 무언가 허전했고 집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처음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도 감수해야 될 부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는
제가 직접 모든 걸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평댁이 그만두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건지 저희 집에 양평댁 딸이 오래간만에 찾아왔어요.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아주겠지만 좋지 않은 일로 인해 그만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또한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온 건지 물어보니 양평댁이 집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다시 받아달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도 정말 힘들게 결정한 거고 지금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 너도 우리 집에서 꽤 오래 지냈었잖아. 우리 애들 독립하기 전까지 같이 있었고 너를 딸처럼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우리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니? 그런데 이건 우리 가족 문제인 거잖아. 정말 이 결정이 잘못된 거라 해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라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결혼을 허락한 건데 너희 엄마가 중간에서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면서 미행까지 붙였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간 더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이쯤에서 그만하기로 결정한 거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엄마한테 어떤 상황인지 듣긴 했었어요. 제가 봐도 좀 지나친 것 같긴 해요. 아마 저희 엄마는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계셔서 제가 다시 부탁드리려고 온 거예요. 양평댁이 저희 집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옆에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삶이 많이 힘들어 보여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로 했었죠. 학창 시절을 제 아들과 함께 보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양평댁 딸을 친딸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 아들만 둘이라 양평댁 딸이 제 눈에 많이 들어왔었고 많은 것들을 신경 써 주었죠. 그렇게 잘 살아오다가 아들들이 독립을 하면서 양평댁 딸도 눈치가 보였는지 같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이지만 친가족처럼 허물없이 지내온 날들이 한순간에 멀어지게 되니 저 또한 마음이 좋진 않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양평댁을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곧 있을 아들의 상견례와 결혼식은 끝내고 다시 받아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았었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양평댁과의 인연을 너무 쉽게 끊어낸 것 같아 계속 마음이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작은 아들의 결혼식까지 무사히 치른 뒤 한동안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작은 아들과 며느리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남편은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네요. 가족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남편과 상의 끝에 양평댁도 다시 저희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던 터라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락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게 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양평댁이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보다 그동안 마음고생했을 것 같아 밝은 모습으로 반겨줬는데 거실 한편에 걸려있는 작은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을 놀란 표정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던 양평댁이 무언가 괴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한 저는 일단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죠. 무슨 일 있었어요? 양평댁, 얼굴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 좀 해봐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찍은 웨딩 사진을 보고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내가 결혼식 안 불러서 많이 서운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입장 이해하죠? 저번 일이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그래서 부르지 못했었어요.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한 행동들은 분명 잘못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라 많이 괴롭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데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편을 들어주자니 제가 너무 못할 짓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결혼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제 딸만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한쪽만 짝사랑을 해왔으니까요. 제 딸이 작은 아드님을 지금까지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드님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제 딸이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당연히 짝사랑이니까 작은 아드님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작은 아드님도 제 딸이 자기를 좋아하고 있는 줄 알고 그걸 지금까지 이용하면서 가지고 놀고 있었다고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평댁 딸이 내 아들을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 아들이 알고 이용을 했다고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다는 건데요? 석진군이 제 딸을 임신시켰다고요. 저희한테 많은 걸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몰라 너무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결혼을 늦출 수 있게 하려 했는데 차마 제 입에서 석진군이 제 딸을 임신시켰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네요. 저번에 사부님 댁에 제 딸이 찾아온 적 있었죠? 그때 자기가 직접 얘기하려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나 봐요. 결국 혼자 돌아오긴 했지만 문제는 작은 아드님에 대한 상처가 복수심으로 변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딸 집에 찾아갔었는데 사모님도 저도 몰랐을 만큼 둘은 상당히 가까웠었어요. 제 딸은 정말 진심으로 석진군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작은 아드님은 그런 제 딸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제 딸은 모든 걸 다 내어줬는데 결혼을 다른 사람과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지금 당장 둘 이혼시키고 작은 아드님이랑 같이 한국 땅 뜨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딸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요. 저도
정말 어렵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석진군과 제 딸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찾아올지 몰라요. 제 딸은 지금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작은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양평댁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들한테 모든 걸 직접 들어야만 했어요. 양평댁은 자기 딸을 찾으러 가겠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제 아들이 양평댁의 딸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짝사랑해서 그걸 이용했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봐왔던 아들의 모습은 항상 조용하고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제가 모르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한참 동안 전화통화를 시도하자 겨우 아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고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 한다는 말에 당장 튀어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평댁 딸이 임신했다는 걸 제 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양평댁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말을 직접 들어봐야만 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불안한 상태로 기다리다 보니 아들이 투덜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와 약속이 잡혀 있는 상태라 빨리 들어가 봐야 한다며 용건만 간단히 해달라는 말에 저는 양평댁 딸과 어떤 관계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미 이성을 거의 반쯤 잃어버린 상태였죠. 갑자기 걔 얘기가 뜬금없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빠 동생 관계잖아요.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바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런 건 통화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너 똑바로 대답 안 해? 지금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전부 다 알고 들었는데 어디서 모르는 척 발뺌을 하는 거야? 너 어디까지 알고 있어? 바른 대로 대답 안 해? 나한테 거짓말하면 엄마랑도 인연 끊고 사는 거야. 알겠어? 양평댁 딸이랑 어디까지 간 거니? 좀 전에 양평댁이 우리 집에 와서 오열까지 했었다고. 아이씨, 그럼 대충 들었겠네요. 엄마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저 좋다고 따라다녔었던 거 몰라요? 그래서 좀 놀아준 것 뿐이에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그래서 임신까지 시킨 거야? 너 걔가 임신한 거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확실하게 대답해. 너는 지금 상황이 웃기니? 웃음이 나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제 아이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임신한 건 이미 알고 있었죠. 걔가 먼저 나한테 접근한 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는 지금의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니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둬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걷어들여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저는 처음 본 아들의 모습에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양평댁의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고 저 혼자 모든 걸 처리하기에는 이미 판이 커져버린 상태였어요. 무책임한 아들의 행동 때문에 집안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결국 남편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다시 양평댁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핸드폰의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남편은 그날 작은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쳐대며 분노를 하게 되었고 작은 아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평댁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작은 아들이 저지른 행동은 이미 충분히 잘못한 거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으니까요. 남편은 결국 사돈어른께 전화를 해서 저희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한 뒤 상황을 정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난리를 치자 남편은 결국 아들의 얼굴에 손을 올렸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어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혼을 안 하겠다고? 미진이 걔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었다면 이 문제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았을 거다. 임신을 시켰으면 네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부모한테 이런 사실을 숨기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는 게 말이 되니? 걔가 날 좋아한 거지. 저는 그냥 대충 놀아준 것뿐이 없다고요. 하룻밤 정도야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정도잖아요. 저는 잘못 없다니까요. 저는 절대로 이혼 못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요. 그만 나가볼게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둘 다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제발 침착하라고 중간에서 말렸지만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아들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다가 결국 혈압이 올랐는지 뒷목을 잡고 쓰러져 버려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뇌출혈로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큰아들 석현이네는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는 거에 역시나 분노를 감추지 못했었죠. 남편은 다행히도 큰 문제는 면할 수 있었지만 그날 이후 병원에서 장시간 치료를 받아야만 했고 작은 아들은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100번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위자료를 물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아들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가면 쓴 얼굴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양평댁은 제 전화를 끝내 받지 않았고 결국 그 상태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작은 아들이 양평댁 딸이 살고 있던 집 주소를 알려줬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지 그곳에는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저번에 찾아왔을 때 옷으로 배를 가리고 있었고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현관문 앞에서만 대화를 했었는데 이미 양평댁 딸은 만삭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양평댁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일단 대화부터 하자며 애원을 하자 좋지 않은 목소리로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저는 큰 아들을 데리고 그 즉시 양평댁한테 받은 주소로 출발을 했는데 그곳은 작은 아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잠시 뒤 엄청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죠. 작은 아들이 살던 집에 상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저는 천천히 그곳의 문을 열어 젖힌 뒤 오열을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가자 양평댁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니 그곳엔 양평댁 딸이 세상을 떠났는지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네요. 양평댁은 저에게 기어와 자기 딸 살려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왜 그동안 연락이 없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충분히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작은 아들이 살고 있던 집은 양평댁 딸과 서로 상당히 많은 추억을 만들었던 공간이었고, 양평댁 딸은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었지만 작은 아들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양평댁 딸과 그만 만나자고 헤어짐을 통보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말을 꺼내자 작은 아들은 자기 집을 보상이랍시고 던져 주었고, 그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양평댁 딸은 제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이미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결혼을 강행하려 했던 거고, 양평댁 딸은 저희 집에 왔다가 차마 임신을 했다는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잠적을 해버린 상태였죠. 그래서 한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혼자 지내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외롭게 출산을 하다가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양평댁도 저희 가족에게 신세를 졌던 게 너무 많았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설명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일단 시간을 벌려고 결혼을 미루게 하려고 했었지만 생각처럼 모든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게 되었던 거죠. 태어난 아이는 산부인과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뒤늦게 찾아온 작은 아들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면서 갈 듯해서 가게 된 거라며 집값 떨어진다고 모든 걸 던지고 부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저히 작은 아들의 행동을 참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한바탕 작은 아들과 난리를 치다가 저를 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간 아들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평댁한테 정말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장례까지 전부 다 치러준 다음 아이를 저희가 돌보는 걸로 해결을 보게 되었어요. 개차반 같은 아들 때문에 이런 비통한 일들이 펼쳐져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민물 낚시를 즐겨하던 아들이 저희와 연락을 끊고 지냈었는데 아들의 차가 저수지에 빠졌는지 세상을 떠난 상태로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 벌을 받은 건지 아니면 죄책감에 운전 미숙으로 저수지에 빠지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결국 저희 곁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댁은 저희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이만 저희한테 넘겨주고 자취를 감춘 상태죠. 하루라도 빨리 찾고 싶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아들의 장례를 마친 지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6살이 된 예비 신부입니다. 3달 뒤에 있을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요즘은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염병이 끝나면 결혼식을 올려야 하나 했지만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승낙받아서 이번 연도 안에 하기로 마음 먹었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겪은 기막힌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퇴근을 하고 지하철 안에서 사연 영상을 들으면서 용기를 가지게 되었죠.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고 이 일 덕분에 저와 남자친구는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일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 않았겠죠. 예비 신랑 집안은 시 조부모님부터 시부까지 대법관 출신이시며 예비 신랑 역시 현재는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평범한 회사 기획팀에서 일하는 대리였죠. 예비 신랑이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기 전부터 연인 관계였는데 꽤 오랫동안 연인 사이로 지내왔기 때문에 서로에게 당연히 결혼 상대가 될 거라고 믿으며 지내왔습니다. 대학교 때 동아리에서 알게 된 사이였고 첫눈에 서로 호감을 가졌었죠. 연락처를 먼저 딴 건 저였지만 사귀자고 말한 건 예비 신랑이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서로 너무 잘 맞아서 그렇게 8년의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이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난 후 하나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예비 신랑네 집안이 잘 나가는 대법관 출신의 아버지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어머니, 그리고 뉴욕에서 법학 공부를 하는 누나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자 현실이 눈앞에 덜컥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신랑의 집안에 비해 저희 집안은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집안을 서로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 오히려 집안 보고 결혼하냐고 서로가 좋으면 된 거 아니냐며 잔소리했던 저였지만 막상 제가 겪는 일이 되니까 실제로 너무나 차이가 나는 집안이어서 덜컥 겁이 났네요. 예비 신랑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집안을 소개했지만 전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선배들은 제 고민을 듣고 아무리 사랑한다지만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양가 가족들 모두 포함해서 하는 거라며 조언 같은 잔소리를 해주었어요. 다른 선배는 제가 이 집안과 결혼하면 3년 안에 이혼할 것 같다는 악담도 해댔죠. 다들 이런 식으로 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니 괜히 오기도 생기고 보란듯이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군요. 또 예비 신랑 역시 주변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말라며 저를 다독여줘서 앞으로 당당해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예비 신랑은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로 저를 부른 후 깜짝 프로포즈를 해줬죠. 그날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이 됐네요. 예비 신랑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현관 비번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서 난처한 상황에 예비 시모와 처음으로 마주치고 말았어요. 예비 시모는 거실에 앉아 있겠다 하며 자리를 피해 주셨지만 저와 예비 신랑은 잔뜩 주눅이 든 채 시모 앞에 섰습니다. 시모는 저의 존재를 처음 안 눈치였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며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엄마, 온다는 말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집에 없기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한밤중에 오신 거예요? 아들 집에 내가 허락 받고 와야 하니? 네가 하도 맞선을 안 보겠다고 해서
그거 설득하려고 온 거잖아. 오늘은 왜 전화도 안 받는가 했더니 너 지금 이 상황이 다 뭐니? 여자친구인 거야? 엄마한테는 여자친구 없다고 했잖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인사가 너무 늦었죠. 민수 씨와 결혼하기로 한 김은서입니다. 미리 인사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최근에야 민수 씨를 소개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뭐요? 결혼할 사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 민수는 앞으로 맞선 보고 결혼 상대를 찾을 건데 오늘 들은 이야기는 없던 일로 하자. 아버지 하시면 민수 너 당장 집 쫓겨나. 그냥 맞선 전에 잠깐 만나는 여자라고 할 테니까 당장 이 아가씨 정리해라. 엄마, 나 은서랑 절대 못 헤어져요. 나 같은 사람 성격 받아주는 건 은서밖에 없어. 엄마가 이렇게 반대할까 봐서 내가 말을 못한 거야. 은서랑 나랑 대학부터 만났고 벌써 8년이 지났어. 남들은 오래 사귀면 다들 질린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안 그래. 은서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동안 엄마 아빠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이번만은 제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아주 뭘 했다고 큰 소리야? 우리가 하라는 게 네 인생에 걸림돌이 된 적 있어? 오히려 이렇게 변호사도 되고 사람들이 널 알아주고 얼마나 좋아? 그나저나 8년이나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모르고 도대체 무슨 정신이길래 그걸 숨겨? 아가씨, 어디 드러나 보죠. 그쪽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돼요? 어머니는 수산물 시장에서 조그마한 생선 가게 하시고요.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셔서 집에 계세요. 위로 오빠가 있는데 결혼해서 지금은 따로 살고 있고요. 어머님, 제가 민수 씨보다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정말 민수 씨 아끼고 사랑해요. 잠시만. 어머니가 생선 가게 하신다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우리는 생선도 잘 안 먹는데. 나는 오늘 아가씨 못 본 거예요. 앞으로도 안 볼 거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뭘 잘났다고 우리 민수를 8년이나 붙잡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붙잡고 있었으면 그만 민수 놔줘요. 사랑한다면 그럼 사랑하는 사람 앞길 생각해서 놔줘야지.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8년 동안 붙잡은 건 나지. 은서가 아니에요. 은서는 아무 죄도 없으니까 나랑 이야기해요. 민수 씨 집안에서 저와의 결혼에 대해 반대할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터라 크게 충격받지는 않았어요. 단지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수 씨는 살면서 부모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고 변호사라는 직업도 할아버지와 아버님이 가셨던 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 민수 씨의 지난 날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불쌍했습니다. 민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라고 시키는 일이 아닌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을 했으면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민수 씨는 한 번도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항상 부모님이 하라는 것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대학 때 저와 만남을 하며 그렇게 연인 사이로 지냈었습니다. 민수 씨는 점점 오랜 기간 함께 해오면서 단 한 가지 확실하게 들었던 생각은 저와의 결혼에 대한 거라고 했는데 이번만큼은 부모님의 의견을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 결혼을 밀어붙이겠다고 말해 주었네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가 다녀간 후 한동안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듯 보였어요. 민수 씨는 조만간 부모님께 제 존재를 말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저는 그런 민수 씨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사진 하나가 날라왔는데 민수 씨가 다른 여자랑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문자가 계속 날라오더니 문자 내용은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너희 가족이 위험할 거야 라는 장난 같은 황당한 문자 내용이었고 뒤이어 계속 오는 문자를 봤는데 한 장의 사진이 뜨고 낯이 익은 장소였어요. 그 사진을 보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사진은 바로 수산물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저희 엄마 사진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모르는 번호로 당장 전화를 걸었는데 뜻밖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지금 세상에 어느 때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자로 장난을 쳐. 내가 다 신고할 줄 알아? 인성하고는. 그러니까 너는 우리 민수랑 안 되는 거야. 감히 우리 집안을 넘봐? 내가 너네 엄마 시장까지 갔다 왔어. 아주 그런 지독한 생선 비린내는 처음 맡아본다. 그나마 내가 이 정도로 하는 거니까 양호한 거야. 우리 민수 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너네 집은 아주 풍비박산이나. 민수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은 민수 아빠 말이 곧 법이야. 알겠니? 내가 경고하는데 그만 민수랑 헤어져라. 민수 아빠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너희 집안 법으로 다 싸잡아 엮을 수도 있다고. 안 그러면 모정이 얼마나 질긴 건지 보여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너무나 억울하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치욕스러운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다친 아빠를 대신해 홀로 생선가게를 운영하면서 저와 오빠를 학자금 대출 없이 대학을 보냈어요. 그것 하나만도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고 빚을 졌다고 생각했는데 시모의 무례한 행동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아빠는 처음부터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으셨던 거였어요.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신혼 초였던 한 여름에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퇴근길에서 그만 대형 트럭과 전복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바람에 아빠는 두 다리를 잃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아빠는 매일 안 좋은 생각만 하시면서 다리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슬퍼하셨어요. 그 모든 걸 옆에서 눈물을 참으며 지켜준 분이 저희 엄마였네요.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픈 부모님을 미행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 세상과 작별하려고 뱃속에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당신이 못하는 거 내가 앞으로 다 해내면 돼. 그리고 뱃속에 아들이라잖아. 애한테는 앞으로 나보다 아빠가 있어줘야 할 텐데 자꾸 나쁜 생각 말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겨내야지. 나도 당신이 있어야 해. 다리 없으면 어때? 이렇게 살아있는 게 감사한데. 아들이라잖아. 아들인데 내가 사라져줘야 하지 않겠어? 당신도 힘들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두 다리 없는 아빠가 자기 아빠라고 해봐. 얼마나 창피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겠어. 내가 자식이 자라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봐. 아빠라는 사람이 나약한 소리 하지도 마. 없는 아빠보다 함께 옆에 있어주는 아빠가 100번 1000번 나아. 당신도 알 거 아니야. 아들이니까
아빠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만약에 태어나서 당신을 거부한다면 그건 우리 아들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데 당연히 우리 자식도 훌륭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약한 생각하지 말고 강해져서 아들한테 멋진 아빠가 되란 말이야. 그 후 아빠는 엄마와 태어난 오빠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고 오빠가 태어나고 4년 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배려하고 아끼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빠와 엄마처럼 서로 위해주고 배려하며 사는 부부가 되겠다고 다짐했었죠. 어떤 역경이 와도 부모님 앞에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와의 결혼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같은 결혼 생활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았고 도저히 예비 시모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네요. 얼마나 본인들이 잘났으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모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엄마의 가게만 가서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지만 이제는 저희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가 다리가 불편해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찍어서 또 문자를 보내더군요.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민수 씨에게 말했고 가족을 건들면서까지 이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결국 먼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민수 씨의 말에 놀라서 그 자리에서 상견례 날짜를 정하고 말았네요. 이 사진들 좀 봐. 낯익은 번호라 누군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어떻게 당신 엄마라는 분이 이럴 수 있어? 이건 범죄야. 장난을 치셔도 도를 넘으셨다고.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해? 민수 씨를 너무 사랑하는 건 맞는데 이러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아. 우리 부모님 정말 훌륭한 분이셔. 당신도 만나서 알잖아. 꼭 당신 친부모님들 같다면서 내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잖아. 우리 부모님들 그러신 분이야. 사람 배경 보지 않으시고 그저 당신 하나 댐댐이 착한 심성 보시고 진심으로 아들처럼 대해주셨어. 그런데 지금 민수 씨 어머님이 하신 행동들 어떻게 생각해?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여져?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 사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오히려 나는 이 상황이 잘 됐다고 봐. 어쩜 이게 우리한테 기회가 될지도 몰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은서야, 나 믿고 한 번만 따라와 줄래? 곧 아빠한테 전화가 올 거야. 그리고 나면 우리 상견례 날짜만 잡으면 돼. 그리고 결혼식 날짜도 잡고. 나만 믿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한테 전화가 올 거라니. 상견례 날짜는 또 뭐고? 어머님이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우리끼리 상견례 하자는 거야? 당신을 내가 몰라 이래? 당신은 절대 가족 버릴 사람 아니야. 그냥 깨끗하게 이 결혼 무르자. 어머니 말처럼 8년 동안 우리 정말 행복했잖아. 그 정도까지만 나도 만족하고 싶어. 더 이상 안 좋은 모습 보고 싶지 않아. 나는 8년도 행복했고 앞으로의 내 인생도 은서 너랑 평생 행복할 거야. 아빠한테 전화 왔다. 너 이 자식, 지금 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게 자식된 놈이 할 짓이야? 당장 그 사진이랑 문자 치우지 못해? 어떻게 아들이란 놈이 그걸 가지고 부모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이 나와? 네 엄마가 홧김에 그렇게 한 것 가지고 네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돼? 지금 네 엄마는 울며 머리 잡고 쓰러졌어. 네가 여자 하나 때문에 부모를 버린다고 난리다. 당장 핸드폰 가지고 집에 들어와라. 안 그럼 내가 널 가만 안 둬.
그리고 신고하면 절대 안 돼. 상견례 날짜 언제 잡으면 좋을까요? 아버지는 체면이 중요하신 분이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머니가 은서한테 보낸 이 문자와 사진들 가지고 경찰에 가져가면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아버지가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머니도 얼굴 들고 학교 못 나가시겠죠. 교장 선생님이나 되셨는데 언론에도 뿌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학교에서 징계위원회 열리지 않을까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집안을 몰래 따라다니며 사진이다 찍으시고요. 정말 제가 은서 보기 창피합니다. 저 이번만큼은 절대로 안 물러나요. 그동안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며 착실하게 아들 노릇 했잖아요. 그나마 제 불행한 인생에 은서가 아니었으면 끔찍했을 거예요. 아버지랑 어머니, 은서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상견례 날짜 언제로 잡을까요? 민수 씨는 제가 보여준 사진과 문자를 아버님께 그대로 전송하면서 결혼을 담보로 이런 계획을 짰더군요. 예비 시부와 시모는 자신들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정말로 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얼떨결에 그 자리에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을 거절한 민수 씨가 너무나 멋져 보이면서 분명 결혼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었는데 오늘 보여준 행동에 제 얼었던 마음은 눈 녹듯 녹았고 저에게 따라와 달라는 말처럼 민수 씨를 믿고 따라가 보자는 마음을 먹었네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고 오빠네가 부모님을 모시고 약속 장소로 오기로 했습니다. 저와 민수 씨와 시부모님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퇴근 시간인지 차가 밀려 오빠네회와 부모님은 20분이 지나도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기다리다 못해 시부는 급하게 종업원을 부르며 4인 식사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견례에 오기로 한 저희 부모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음식을 미리 시켜놓는 것도 아니고 저와 민수 씨와 예비 시부모님 것만 달랑 주문해서 당황하고 말았네요. 아버지, 아직 은손의 가족분들도 안 왔는데 미리 음식 주문한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게 미리미리 서두를 것이지. 누가 늦으래? 분명 약속 시간은 5시였잖아. 지금 5시 20분이 넘었다.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나 보지? 난 음식 나오면 먹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제가 나가서 다시 전화하고 올게요. 민수 씨, 아버님 시장하실 테니까 음식 나오면 먼저 식사하시고 계시라 그러자. 아버지,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의랑 체면 따지시는 분들이 이런 행동 보이시니 할 말이 없네요. 내가 아들만 아니면 당장 너를, 아이고, 내가 쟤를 10달 배 아파서 낳았다니 믿어지지가 않네. 너 정말 내 아들 민수 맞니? 어떻게 엄마가 그런 장난 좀 쳤다고 신고를 하겠다는 말이 나와? 세상에 아들 무서워서 무슨 말도 못하겠어. 시작은 어머니가 먼저 하셨잖아요. 은서 부모님들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분명 만나시면 아실 거예요. 로비에서 부모님과 오빠네를 기다리니 멀리서 오빠가 아빠의 전동 휠체어를 끌고 급하게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며 오빠를 보자 안도의 한숨과 늦었다는 질책을 동시에 했네요. 오빠는 퇴근 시간과 겹치다 보니 늦었다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들렸다 가자고 하셔서 아빠와 오빠만 빼고 나머지 식구들을 데리고 식사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때 마침 시부가 자리에 일어나려던 찰나였는데 아슬하게 상견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부의 자리를 슬쩍 보자 이미 식사를 끝내고 나갈 채비를 하던 것 같아 보였네요. 뒤늦게 아빠와 오빠가 들어오니 민수 씨는 미리 음식을 시켰다며 저희 부모님께 양해를 구해줬어요. 종업원을 불러 남은 식구들의 음식을 주문했고 아버님은 화장실에 다녀오시겠다며 어색한지 자리를 비우셨네요. 저희 부모님은 시모에게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으며 시모의 칭찬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본인을 칭찬하는 소리가 싫지만은 않았는지 시모는 금세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그 모습에 민수 씨와 저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눈을 마주쳤네요. 어쩜 이렇게 아드님을 잘 키우셨어요. 역시 교장 선생님이시라서 다르긴 다르나 봐요. 인성이며 인품이며 민수가 정말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더라고요. 그 부모 밑에 그 자식인 거겠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교직 생활을 30년 이상을 했어요. 다들 어떻게 그렇게 자식 농사를 잘 지었냐고 부러워하긴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생선 가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까 들어오시는데 비릿한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제가 워낙 예민해서 금방 냄새를 맡아요. 다들 못 느끼셨나? 그리고 저희 집이 보통 집안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지금도 민수한테 시집 오겠다는 집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는 결혼시키면 대충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저희 쪽도 받기만 하지는 않겠지만 상대하실 수 있으실지 결혼 자금이 꽤 들 텐데 어떻게 이 결혼을 허락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알죠. 그래도 우리 은서 시집 보낼 만큼은 충분히 벌어놨고요. 전 냄새 같은 건 못 맡았는데 정말 예민하신가 봐요. 사부인, 이야기하는 도중에 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한테 사과하셔야겠네요. 저희 집사람 오늘 중요한 날이고 상견례라고 가게 문 안 열었습니다. 왜 그런 상처 주시는 말을 하시는 건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사과하십시오. 어머, 내가 왜 사과를 해요? 냄새가 난 걸 냄새 났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꼭 집어서 생선 냄새라고 안 했어요. 어디 남편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저한테 그렇게 노려보시면 어쩌실 건데요? 이래서 내가 결혼할 때 집안을 보는 거야. 민수야, 네 아빠 불러라. 네가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나 도저히 이 결혼 허락 못하겠다. 엄마가 좀 심하셨잖아요. 장모님께 사과드려요.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화가 난 걸 장모님께 분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네가 저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여? 그리고 어디 틀린 말 했어요? 생선 장수한테 비릿한 냄새 나는 게 맞지 안 맞아? 그걸 꼭 맡아봐야 아냐고. 딱 봐도 행색으로 알겠구만. 어디 마트 나오셨나? 옷은 촌스럽게 그게 뭐야? 순간 아빠의 눈에서 분노가 차는 것을 느꼈고 이 상황을 말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가 시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오면서 뒤이어 시부가 등장해 종업원을 불러 세워 가져온 음식들을 다 물리자마자 시부가 바닥에 주저앉더니 갑자기 아빠의 전동 휠체어 앞에서 석고대죄를 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수라장이었던 루마는 일제히 침묵이 맴돌면서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했죠. 시부가 대성통곡을 하며
아빠 앞에서 울기 시작하자 상견례의 침묵이 깨지고 말았네요. 그리고 주먹을 쥔 시부의 손을 자세히 보니 한 손에 아빠의 장애 복지 카드가 들려져 있었는데 한동안 울기만 한 시부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자기를 기억 못하겠냐고 물었고 아빠는 토끼 눈을 뜨며 왜 그러냐고 답했습니다. 그 한참을 또 우시는 시부를 울지 말라며 말린 건 시모의 목소리였네요.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일어나! 이 사람들한테 왜 무릎을 꿇고 있어? 우리같이 잘난 집안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집안에 아들을 줘? 내가 민수한테 신고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했어. 이 결혼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안 시킬 거야. 어차피 나 청년도 얼마 안 남았고 아들 덕에 30년 이상 지낸 교직 생활 먹칠 좀 당해보지 뭐. 당신이 좀 가만히 있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왜 민수를 자극시켜서 이런 꼴을 보이게 만들어?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음식도 물으시고 주저앉아 울기만 하시니 이유를 알아야 이 상황이 이해가 가죠. 왜 은서 아버님 앞에 무릎 꿇고 계시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은서 아버님이랑 아시는 사이세요? 알지. 한평생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분이시다.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있을 때 아빠가 버스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 그 안에 은서 아버님도 승객으로 있었다. 사고가 난 날이 어두운 밤이었고 그래서 아마 날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해. 그날 사고로 나는 달려오는 트럭에 몸이 반쯤 깔렸고 그걸 본 은서 아버님이 나를 빼내주셨어. 그런데 날 빼내자마자 트럭에 깔린 버스가 못 견디고 그대로 은서 아버님 다리 밑으로 무너진 거야. 그런데 너무 놀란 나머지 내 집만 챙기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은서 아버님을 외면한 채 그 자리를 나왔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어. 변호사 시험 보는 것만도 벅차고 정신없었는데 사고 때문에 경찰서에 들락날락거리고 조사받아야 하는 게 먼저 떠오르더구나.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경찰서에 가고 그러겠어.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 아니니 그 시간에 한자라도 더 봐야지. 그래서 무작정 그 사고 현장에서 제일 멀리 도망쳤다. 나중에 뉴스를 봤는데 다행히 사망자가 없어서 안도했지. 그리고 그날 내가 가져온 가방 안에 은서 아버님 지갑이 있었고 결혼 사진이 있더구나. 그 사진이며 은서 아버님 이름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 김준덕. 내가 마음에 항상 빚을 지며 살았는데 내 생명의 은인을 여기서 만나다니 평생을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외면하지만 않았어도 그리고 빨리 신고만 했었어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다 저 때문이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비 시부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의 전동 휠체어 바퀴를 붙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식당 점장이 와서 눈치를 줄 정도였네요. 엄마는 이제야 상황이 파악이 되셨는지 눈물을 보이며 예비 시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걸 모른 척 하냐며 시부를 탓했고 차라리 신고라도 해주지 그랬냐며 원망 섞인 말을 했네요. 엄마의 원통한 마음이 저에게까지 전달이 되면서 시부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때 그런 모습을 한참을 말없이 보고만 있던 아빠가 드디어 입을 열었고 예상치도 못한 아빠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놀라고 말았네요.
어떻게 큰할 일을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에 남네요. 그때 제가 구해낸 사람이 민수 아버님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만날 인연은 이렇게도 만나지는가 봅니다. 사실 민수가 저희 집으로 인사 온 날 알았습니다. 집안을 이야기하면서 아버님이 변호사 시절부터 대법관까지 되신 이야기며 민수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쩜 버스 사고 때 내가 구해준 고시생이 민수 아버님일 수도 있겠다 의심만 했었네요. 그런데 아버지 성함을 묻자 확신에 찼습니다. 박행석이라는 세 글자를 저 역시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살려달라고 외칠 때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버스 바닥에 흐트러져 있는 본인 책들만 주워 담느라 정신없었죠. 그때 책 위에 써져 있는 이름을 봤네요. 그리고 두 다리를 잃었고 박행석을 찾으려고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살려줬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 수 있는지 따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두 다리를 잃고만 내 모습을 보여주며 평생 죄책감에 살게 하고 싶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제가 구한 사람이 훌륭한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다니 기쁘네요. 어차피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고 이미 원망과 미움은 예전에 다 떨쳐버렸습니다. 자식들 덕분에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안아나 봅시다. 이제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앞으로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게 운명 아니겠어요? 예비 시부는 아빠의 품에서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처럼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의 사고에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저 같으면 아직도